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해보겠다. 네, 저희가 네. 중국의 그 당대회가 계속 이제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희가 당대회 중국은 사실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잘 모르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분 모셨다고요. 네, 모셔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당대회 여기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당대회가 뭔가요? 네, 우리나라의 그 주주총회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주주총회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개회 선언을 하고요. 네. 또 의장의 인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CEO의 영업 보고서, 뭐 재무제표 승인이라든지, 예. 그리고 또 인사 문제도 거기서 다뤄지고요. 네. 그리고 정관도 추가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5년에 한 번 열릴 뿐이지 주주총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비전이 발표가 되고요. 네. 또 국가의 기본 방침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예. 또 CEO뿐만 아니라 이사경이 중앙위원 그리고 또 후보위원이 2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이들을 또 선출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중국을 전체를 이끌어갈 상무위원도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그 누가 되는지는 그 당대회가 끝나고 일요일 날 시작되는 일중 전에서 들어올 때 입구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 순서를 보면은 그래요? 1위서부터 7위까지가 누군지 아니면 상무위원 수가 또 변동이 있는지 또 누가 아웃되고 새로 들어올지 네. 그렇게 되면 계파별 어떤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번에 그 정부 그 활동 보고를 시진핑 주석이 직접 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오는데요. 네. 대만 통일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실현해야 되고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무력 행사와 관련해서 그 수단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전보다 더 강화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전보다 많이 강화된 겁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그 당의 그 정관에다가 네. 이제 완전한 그 조국 통일을 당의 주요 임무로도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가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그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 거는 시수석 입장에서는 당의 통치 권한을 자기가 좀 더 확고히 쥐기 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선불원 자체가 무너졌거든요. 네. 공동 부유로는 나가고 네.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네. 그리고 자산 가격도 하락하니까 아무래도 심리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거고요. 최근에 그렇죠. 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가 봉쇄되고 네. 시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런 것 쪽을 통해서 다잡아 보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지금 상당히 심하게 네. 진행이 예, 되고 예, 있는데요. 예. 대만과 관련해서 우리가 전쟁도 벌일 수가 있으니 우리에게 더 이상 압박하지 말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략 외교식으로 군사적으로 널 통일할 수 있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를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면서 알아서 꿇어 이런 거죠. 아주 강하게 얘기하셨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진국 수준 그러니까 한 2만 달러 수준까지 네. 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네. 그 대신 세계가 좀 놀란 거는 2035년도에 사회주의 현대화 수준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까지 모든 것을 올려놓겠다. 그리고 2050년에는 강국이 되겠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미국과 대등한 경제, 문화, 군사 수준을 갖추겠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은 항상 보면 어떤 부분이 한 보 먼저 전진하면 또 2보 후퇴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런 건데요. 너무 개방시키고 바깥으로 강하게 분출되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 개방은 이제 뒤로 후퇴하겠다. 마오쩌둥식의 사회주의 그 계획 경제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고요. 네. 또 독자적인 가치관이라든지 경제적 평등에 중점을 둔 공동 부유론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론을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전략을 쓰는 거니? 서방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성장하는데 미국은 전쟁을 하지 않는 대신에 용이 날 수 없도록 숨통을
소통을 끊기 위해서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반도체 네. 또 6G와 예, 예. 관련된 규제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재편에 네. 들어가니까 그러면 중국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사느냐? 포트리스 차이나 전략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중국 요새화 전략을 쓰는데 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네. 시스템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애국주의 운동이 전개되면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그 K 컬처 K 영화라든지 K 팝이라든지 K 드라마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K 뷰티 산업들까지도 애국주의 운동에 휘말려 가지고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까지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뿐 아니라 그 우리나라도 예. 외부니까 예. 중국 그렇죠. 중심으로 챙기겠다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유일 지도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그 당대회 이전에 있었던 7중전에서 두 가지 왕관을 썼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확립하라. 그러니까 당의 내가 핵심이고 사상 지도자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국의 모든 대학은 그 시진핑 사상과 관련된 학과를 만들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진급도 못하고 앞으로 이거와 관련 직장에서도 교육할 수 있게 모든 교부제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두 개 수호죠. 당내 주의는 확고하게 당원들이 그 1억 명의 당원들이 확립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확고히 하는 게 당원의 임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시진핑 지시에 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진핑 이코로 중국 공산당 체제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뭐 타이틀을 하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인민의 영수라는 타이틀이 이제 부여가 되는데요. 이는 그 위대한 영수라고 표현했던 마오쩌둥을 뛰어넘는 소위 말해서 유일무이한 지도체제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종신집권이죠. 그 했던 상황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 집권했던 사람이 마오쩌둥입니다. 네. 네. 무려 27년을 집권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종신집권을 하든지 아니면 이번 상기만 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꼭두가시를 내세워 가지고 대리 수령 첨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그 덩샤오핑 때부터 상무위원 제도를 둬서 네, 7명 하는 거 그렇죠. 얘기하시죠? 예. 7명도 될 수 있고 9명도 될 수 있고 5명이 될 수 있고 예. 다만 불문율은 홀수로 해야 된다는 거죠. 투표를 했을 경우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7명의 지도 정치국 상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 시대 그 황간들의 난 십상시를 빗대 가지고 칠상문화 비유할 정도로 아예 그냥 황제에 대해서 절대 충성을 맹세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개인 숭배의 길로 들어서면서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그 중국 정치 체제가 앞으로 혼돈의 한 5년, 10년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이렇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차이나 리스크 문제는 이제 쏙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우리한테는 좀 좋은 호재가 되지 않을까. 어떤 차이나 리스크가 주는 그러니까 건가요? 중국이 이제 앞으로 그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한국 경제 기업들과 경쟁을 하거나 그걸 이제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급자족 경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외부 시장에 중국과 싸움을 할 그것도 없어지고 중국 자체 이제 성장 모멘텀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자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이 또 못 들어오고 경영과 관련된 R&D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성장 잠재력이 앞으로 2, 3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진다는 거죠. 현재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5% 초반인데 올해는 중국의 성장률이 아무리 잘해봐야 3.2% 전후밖에 안 됩니다. 네. IMF도 그래서 중국 경제를 실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실속이라는 단어는 비행기가 날다가 속도를 제속, 그러니까 최소한 300km 이상 달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200km로 달리면은 양력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고개를 든 채 그냥 떨어지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2, 3년마다 한 번씩 잠재 성능이 1% 떨어진다면 중국의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도시의 젊은 그 취업층들이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농촌으로 유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 부유에 따라서 경영권을 내놓고 이선으로 후퇴하고 투자도 못하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생산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뭐 그렇게 됐으면은 중국의 그 거대 BAT로 불리는 그 디지털 플랫포머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갑자기 자신들의 그 생산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네. 그 점유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네.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현재에서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 민심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당대 전에도 사실 여러 시위도 있었고 분위기가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민심도 계속적으로 나빠지지 않을까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코로나 가장 심했던 데가 4월과 5월이고 네, 지금 네. 현재입니다. 네. 4월과 5월 달 사이에 보면은 중국에 가장 많을 때는 74개 도시에 3억 1천만 명 정도가 봉쇄가 됐어요. 그래서 상하이 항을 비롯해서 중국의 주요 10대 항구들 같은 경우는 네. 아예 그냥 물건을 선적을 못하면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같은 부품 공급이 안 되니까 비행기로 실어 네. 나눠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그 현재 그 당대에 앞서 사흘 전이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징 하이댕구 제3 순환도로 고가도로에서 프랭카드를 걸고 그 연기를 피우면서 시진핑 타도를 외쳤는데요. 지난 그 4월 달만 하더라도 그 선전시에서 시가 일어났을 때는 봉쇄를 해제하라는 요구였지만 지금은 시진핑을 겨냥한 직접 퇴진 그리고 그 제거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시위가 중국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까?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다른 점이 있는데요.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배고픈 건 참아도 부리는 못 참는데 중국인들은 네. 부리는 참아도 배고픈 거는 못 참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 그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처했고, 중국도 선분양 제도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공세가 착공이 그렇죠. 안 되다 예. 보니까 전국적인 시 또 여기에다가 그 재테크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제3금융권, 2금융권에서 많이 판매했는데 네. 이 자체가 지금 환매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4만 5천 건 이상의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보도가 돼서 안 됐을 뿐인데 이제 문제는 이거와 관련해서 코로나 검사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시 주석의 상기 연임에 가장 결정적으로 감염병 치료 그리고 네. 그 전 세계 인류 공동체 그리고 그 백신 외교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는 없고 또한 시위들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동 시에는 스마트폰에 건강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네. 레드 코드가 붙어버리면 아예 외출을 못 하는데 이게 그 통제가 강화되고 이런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정책이 해제되면은 정치적으로 자기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 이번 그 9월 달에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된 수출이 20% 화물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당장 지난주에 있어야 될 수출이 무역 통계를 발표를 연기시켰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화요일 날 발표된 3분기 GDP 성장률 지표도 안 나왔고 아예 안 예, 발표 안 주택 했잖아요. 지표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주석의 그 황제 대관식에 맞춰서 축포는 쏘지 못할 정도로 찬물 끼얹으면 안 되니까 국제적인 그 신뢰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그 용인하고 이런 행사를 한 것 감수하면서. 같아요. 그럼 결국은 코로나는 그 뭐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하고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조금 정책을 바꾸기는 네. 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그 경제를 누가 담당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네. 현재 중국에서는 그 총리가 경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왕양 정엽 주석이라든지 후추나 부총리뿐만 아니라 시진핑 측근들도 여기에 이제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그 리커창 총리가 그럼 그만두는 거죠? 예, 칠상 예. 빠샤라 그래가지고 네. 시주석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예. 67세까지는
그 버틸 수 있는데 68세가 넘으면은 은퇴한다는 거죠. 아, 나이가 지나셨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문제 부분에서도 시주석 같은 경우는 금융이나 거시 정책 운영 부분들, 미국과 무역 통계 같은 경제와 관련된 핵심 포인트는 전부 그 류오 부총리가 자신의 네. 그 장자방이라고 하는 류오 부총리가 담당했었는데 류오 부총리도 70세이기 때문에 은퇴를 하는데 그 다음에 부총리, 실세 부총리가 누가 되느냐인데 가장 유력한 후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에서는 한 30여 개 장관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가장 센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고요. 네.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고 세 번째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중요한 거니 허리펑 같은 주임은 시진핑의 집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 부유론이죠. 다 네. 같이 부유해지자. 네. 그리고 인민경제론이죠. 모든 재산은 인민이 소유한다는 고대 이상사의 그 노자의 대동사회를 집권 철학으로 만들어줬던 네. 아젠다를 만들어준 사람인데 예, 예. 이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경제와 관련해서 개혁 개방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곤란해서 숙청 작업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개혁이 후퇴하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는 아예 그냥 방향이 180도 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자급자족 경제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든지 그리고 군사 경제와 대동사회를 우선하다 보니까 앞으로 규제는 더 심해지고 통제가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의 그 경제적 활력, 기업의 생산성 저하, 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되지 않을까. 예, 소장님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일단 크게는 대만 통일에 관련돼서 강하게 나왔다. 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그 글로벌 경제 그래서 성장 위주의 그거를 이제 되돌려서 계획 경제 자급자족 쪽으로 간다. 지금 그 크게 보면 그 두 개네요. 그런데 이 이제 대만은 좀 이해가 좀 되고 이 자급자족 쪽으로 간다는 거는 이게 몇 달 전하고 비교해서도 요번에 당대회 때 좀 그 놀랄 정도로 강하게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공동 부유론만 하더라도 네. 네 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정부 활동 보고했어요. 네. 이제 이거는 그 바꿀 수 없는 집권 그 이데올로기 아젠다가 된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주석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선 거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10월 12일 날 48쪽 분량의 국가 안전 했죠. 전략이 전략.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본 러시아를 경쟁 대상에서 빼고요. 중국이 유일한 경쟁 대상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국가 정책 1순위 목표가 중국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히토류 그다음에 의약품과 관련된 모든 규제가 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 미국의 우월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관세 폭탄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네. 될 거고요. 또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관련된 재편들을 서두르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인구 감소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또한 노동 인구는 작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공동부유론, 인민경제론,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만 침공까지 있다 보니까 서방 국가의 제재는 앞으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생산성 저하가 빨라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자신의 그 세금 정책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상당히 좀 사회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네요. 이게 그 비교적 최근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금 실제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더 강하다. 예. 자립 쪽으로 가는 게 성장을 좀 포기하더라도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니네요. 공동 부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상징적으로 그동안에 뭐 알리바바, 마윈 뭐 이런 일들도 네.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런 일들이 조금 더 자주 강하게 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지 않나. 네. 우리 국제 뉴스 시간에도 네. 나온 것처럼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런 부분도 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중국 하면 1대1로
네, 얘기가 좀 떠오르는데 이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요거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뭐 1대1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고 자신의 우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중국이 그동안에 생산됐던 뭐 철강이라든지 섬이나 전자제품 같은 과잉 생산을 FTA를 맺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밀어내겠다는 생각에서 추진이 됐는데 네. 그동안에 10년간 그 국가 전략 1순위 목표로 진행이 되면서 네. 여기에 무려 157개국에 1조 달러가 투자가 됐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와서 미국이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 킹달러 현상이 되니까 대출 받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상계비 위기에 지금 시달리면서 정권들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 살인적인 물가를 겪을 뿐만 아니라 달러 자금 이탈로 인해서 이들 나라의 경제가 막 휘청거리면서 네. 원리금 상환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따 보니까 무려 60%에 해당하는 6천억 달러 정도가 부실 채권이 되면서 중국이 본의 아니게 세계 1위 채권 국가로 지금 등극을 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신흥국의 29%는 앞으로 2천억 달러 정도가 필요한데 IMF가 이걸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 이걸 탕감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외환 보유액에서 중국에 있는 그 수출입은행이라든지 국가개발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됐는데 서방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원조 시스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원조가 9예요. 지원이 9. 네. 그다음에 은행 대출이 1인데 중국은 거꾸로 은행 대출이 9고 원조가 1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돈들 자체가 외환 보유에서 빌려서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거를 탕감해 줬을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도 국고를 훼손한 죄를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참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연장을 계속 시켜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중국 같은 경우는 위에나의 국제화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위에나 환율에도 악영을 미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이즈도 문제지만 사이즈가 지금 6천억 달러면 지금 600 빌리언이니까요. 지금 얼마입니까? 그 외환보유고가 3.1 네, 트릴리언이니까 3조 달러로 3조 달러면 한 5분의 1이니까 상당히 크네요. 전체의 5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 수익이 없다 보니까 중국 네. 같은 건 위에나 환율, 그다음 미국의 그 러시아 제재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중국, 대만을 침공하거나 압박을 했을 경우 고스란히 자기도 국제 그 달러 결제망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네. 보면 중국 정부도 이 그 외환보유에서 미국 국채를 상반기에만 1,000억 달러 줄여서 네. 이걸 케이만 군대라든지 조소 해피 지역으로 돈들 빼 나가고 있고요. 또 금과 관련해서도 바꾸는 작업도 되고 또 위에나와 관련해서 디지털 위에나도 서둘러서 도입하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대1로와 좀 전에 설명해 주신 자급자족을 생각하는 계획경제에는 조금 이렇게 상충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상충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잘 융합시킬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또한 이거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그동안에 많이 준비를 해왔다는 측면에서 네. 이제 앞으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블루오션 시장이 아닙니다. 레드오션 시장이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은 올해 그 100억 달러 그 수출 목표가 됐는데 뭐 달성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초기술 격차를 통해서 삼성전자처럼 그러니까 2나노, 1나노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그 핸드폰도 좀 더 고도화 지내면서 폰으로 진화를 한다든지 네. 중국보다 조금씩 앞서가면서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했던 점유율을 빨리 뺏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네. 중국 사실, 네.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지금 중국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네. 중국의 매출 비중을 빨리 줄이고 있고요. 세계에서 네. 어느 나라보다 제일 먼저 줄이는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네, 예. 그래서 해외 시장에 중국이 점유해왔던 시장을 지금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빨리 뺏기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잘 선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 예. 네. 사실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뭐 예, 많은데 우선 중국의, 한 가지만 네, 더 제가 좀 각종 궁금한 분야. 거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청년 실업이 중국도 심각합니까?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6세부터 24세 젊은 인구들 같은 경우에 실업률이 무려 19%가 넘는 걸로 나오는데요. 네. 중국에서는 통계 자체가 도시와 농촌을 그냥 뒤섞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네. 실제 그 실업률은 20%가 훨씬 넘어가는 상당히 어려웁니다. 그래서 그 고실업 가난이라고 고학력 가난이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베이징대 박사가 노점 그 단속 원으로 취업을 할 정도로 네.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매년 그 대졸자가 무려 1,09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들이 취업을 25%는 IT 기업에 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IT 기업이라고는 BAT를 비롯해서 디지털 플랫포머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경영권을 막 뺏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면서 아무래도 중국의 그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고용 창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네. 실업 문제는 더 심해지고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세력이 못 들어오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위험 부분이 도사리고 그러다 보면은 현재 언제 회색 코뿔소 그리고 블랙스완이 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문제가 더 앞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뭐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웠습니다. 네. 현재 상황부터 잠재있는 네. 또 리스크까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미중산업 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